2018년 6월 김다은은 혼자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났다. 프라하 불타바 강변에 남긴 마지막 SNS 게시물 이후 그녀는 완전히 증발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북적였다. 대형 캐리어를 끄는 가족 단위 여행객들 사이로 김다은은 작은 백팩 하나만 메고 서 있었다. 20살 대학교 1학년을 마친 그녀에게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출국 게이트 앞에서 딸의 손을 놓지 않았다. 늘 그랬듯 불안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매일 연락하겠다는 약속, 위험한 곳은 가지 말라는 당부, 혼자 밤길을 걷지 말라는 주의. 김다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친구 3명이 배웅을 나왔다.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이들은 다은이 혼자 유럽을 간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조심하라는 말, 사진 많이 찍으라는 말, 재밌게 놀다 오라는 말. 평범한 작별 인사였다. 하지만 다은은 그들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그저 짧게 손을 흔들고 서둘러 보안 검색대로 향했다. 비행기에 탑승한 뒤 다은은 기내 조명이 어두워지자 백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일기장이었다.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녀는 천천히 글자를 적어 내려갔다. 누구의 딸도 누구의 친구도 아닌 자신으로 살고 싶다는 문장. 모든 기대와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고백. 마지막 문장은 이랬다. 혼자가 되고 싶다고. SNS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업로드됐다. 인천공항 셀카와 함께 올린 글은 밝고 설렜다. 드디어 떠난다는 기쁨, 프라하가 기다려진다는 기대. 댓글은 금세 수십 개가 달렸다. 부럽다는 말, 조심하라는 말, 사진 많이 올리라는 말. 다은은 그 댓글들을 보며 잠시 미소 지었다. 그러고는 핸드폰을 꺼냈다. 프라하까지는 12시간이 걸렸다. 긴 비행 동안 다은은 거의 잠들지 못했다. 옆자리 승객이 코를 골았고 기내는 건조했으며 무엇보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얼굴, 친구들의 밝은 미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문. 과연 자신은 이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혼자서도 괜찮을까?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다. 기다리던 체코가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다. 다은은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그 풍경을 바라봤다. 새로운 시작처럼 보였다.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출발점처럼도 느껴졌다. 프라하 바칠라프 하벨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였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은 다음 다은은 공항 로비에 잠시 멈춰섰다.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낯선 공기. 모든 것이 새로웠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다. 게스트하우스까지 가는 길은 예상보다 복잡했다. 구글 맵을 보며 지하철을 갈아탔고 좁은 골목길을 헤맸으며 몇 번이나 길을 물었다. 하지만 다은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을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작은 성취감을 느꼈다. 체크인을 마친 뒤 방에 들어서자 다은은 백팩을 바닥에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라고. 아무도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는 이곳에서 자신은 누구든 될 수 있었다. 혹은 아무도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다은은 일기장에 이상한 문장을 남겼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것 같다고. 피해망상일 거라고. 그러면서도 그 느낌을 떨쳐낼 수 없다고. 프라하의 아침은 화창했다. 구시가지 광장은 이른 시간부터 관광객들로 붐볐고 천문시계 앞에는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김다은은 그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들었다. 백팩을 메고 카메라를 목에 걸고 지도를 들고 걷는 전형적인 배낭여행자의 모습이었다. 천문시계가 정각을 알리자 작은 인형들이 움직였다.
주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다은도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SNS에 올린 사진에는 이렇게 적었다. 프라하 너무 예쁘다고. 혼자 여행 생각보다 괜찮다고. 댓글은 빠르게 달렸다.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어머니는 조심하라고 했으며 낯선 계정 몇 개가 좋아요를 눌렀다. 카를교는 불타바 강을 가로지르는 오래된 다리였다. 돌로 만들어진 성인상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고 거리의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했다. 다은은 천천히 다리를 건넜다. 강물은 잔잔했고 햇살은 따스했으며 바람은 부드러웠다. 완벽한 여행의 한 장면처럼 보였다. 다리 중간쯤에서 다은은 멈춰섰다. 난간에 기대어 강을 내려다보았다. 유람선이 지나갔고 백조가 물 위를 떠다녔으며 멀리 프라하 성이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풍경을 바라봤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었다. 자신이 정말 여기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구시가지의 작은 카페에 들어갔다. 영어 메뉴판을 보며 다은은 카페라떼를 주문했다. 바리스타는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음료를 건넸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동안 다은은 사람들을 관찰했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 누군가와 함께였다. 그녀만 혼자였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청년이 말을 걸어왔다. 현지인처럼 보이는 그는 유창한 영어로 물었다. 혼자 여행이냐고. 다은은 짧게 대답했다. 그렇다고. 청년은 용감하다며 웃었다. 프라하는 아름답지만 조심해야 할 곳도 많다고 밤에는 특히 조심하라고 조언했다.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고 말하고는 대화를 끝냈다. 그날 오후 다은은 프라하 성을 방문했다.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 동안 숨이 찼지만 정상에서 본 프라하의 전경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붉은 지붕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불타바 강이 도시를 가로질렀으며 석양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다. 다은은 그 풍경을 사진에 담았다. SNS에는 올리지 않았다. 그냥 자신만 간직하고 싶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가로등이 켜지고 식당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으며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다. 다은은 골목길을 걸으며 문득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발걸음이 빨라졌다. 게스트하우스 방에 들어서자 다은은 문을 잠그고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위험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누구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그녀는 불안했다.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펜을 잡고 망설이다가 다은은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프라하는 아름답다고. 여행은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된다고.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것 같다고. 피해망상일 거라고. 그러면서도 이 느낌이 싫다고. 마지막 문장은 이랬다. 내일은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다고. 하지만 글씨는 떨려 있었고 마침표는 종이를 찍듯 강하게 찍혀 있었다. 다은은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천장을 바라봤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다은의 SNS에는 아무 업데이트도 없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친구들은 걱정했지만 여행 중이니 바쁠 거라고 생각했다. 부모님은 연락이 없자 불안해했지만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났으니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그날 밤 체스키 크룸노프로 떠나기 전 김다은은 자신의 백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여권, 지갑, 카메라, 핸드폰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괜찮을 거라고.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프라하에서 체스키 크룸노프까지는 버스로 3시간이 걸렸다. 김다은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체코의 시골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초록빛 들판, 작은 마을들, 구불구불한 도로,
프라하의 북적임에서 벗어나자 그녀는 조금 안도했다. 사람이 적은 곳이 더 편했다. 체스키 크룸노프는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마을이었다. 불타바 강이 마을을 감싸며 흐르고 중세 건물들이 좁은 골목길 양옆에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언덕 위 성이 마을을 내려다보고 돌로 된 다리들이 강을 건넜다. 관광객은 있었지만 프라하만큼 많지 않았다. 다은은 이곳이 마음에 들었다. 예약한 숙소는 구시가지 한가운데 있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였다. 주인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체코인 남성으로 서툰 영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다. 동양인 여자 혼자 오는 경우는 드물다며 신기해했다. 다은은 짧게 미소 지으며 방 열쇠를 받았다. 2층 끝방이었다. 짐을 풀고 나서 다은은 거리로 나섰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사진을 찍었다. 알록달록한 건물들, 작은 가게들, 강가 카페들. 모든 것이 그림 엽서처럼 아름다웠다. 관광객들은 대부분 단체로 움직였고 혼자인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다은은 그것이 오히려 편했다. 눈에 띄지 않았다. 오후 3시쯤 다은은 강가 벤치에 앉아 책을 꺼냈다. 여행 전 산책이었지만 프라하에서는 한 페이지도 읽지 못했다. 이곳에서는 달랐다. 잔잔한 물소리와 따스한 햇살 속에서 그녀는 집중할 수 있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누구도 그녀를 방해하지 않았다. 저녁 무렵 다은은 숙소 근처 작은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다. 체코 전통 요리를 주문했지만 입에는 맞지 않았다. 그저 배를 채웠을 뿐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다. 마을은 오렌지빛으로 물들었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숙소로 돌아가려던 다은은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골목 모퉁이에 누군가 서 있었다. 남자처럼 보였다. 멀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다은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저녁 8시 다은은 숙소에서 나왔다. 숙소 주인은 나중에 경찰에게 이렇게 진술했다. 손님이 저녁 산책을 간다고 했다고. 평소처럼 조용하고 차분해 보였다고.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하지만 그날 밤 다은의 SNS에는 아무 게시물도 올라오지 않았다. 체스키 크룸노프의 아름다운 풍경도 강가의 노을도 중세 거리의 야경도 없었다. 평소 하루에 서너 개씩 사진을 올리던 그녀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친구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피곤해서 쉬는 거라고 생각했다. 밤 10시 30분 마을 중심가의 CCTV가 김다은이 찍혔다. 그녀는 누군가와 함께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옆 사람은 남성으로 보였지만 가로등 사이 어두운 구간이라 얼굴은 식별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는 듯했다. 다은의 걸음걸이는 자연스러웠다. 서두르지도 도망가지도 않았다. 11시 다은은 혼자 숙소로 돌아왔다. 숙소 주인이 우연히 로비에서 그녀를 봤다. 잘 잤느냐고 물었지만 다은은 짧게 웃기만 했다. 대답은 없었다. 그녀는 곧장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문 닫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다. 다음 날 아침 체크아웃 시간에 다은이 내려왔다. 숙소 주인은 잘 잤느냐고 다시 물었다. 이번에도 다은은 애매하게 웃기만 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표정은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특별히 이상해 보이지는 않았다. 그저 잠을 설친 여행자처럼 보였다. 체크아웃을 하고 나가는 다은의 뒷모습을 숙소 주인은 기억했다. 백팩을 메고 천천히 걷는 모습. 평범했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다. 뭔가 달라 보였다고.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달랐다고. 다은은 프라하행 버스에 올랐다. 마을을 떠나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체스키 크룸노프가 점점 멀어졌다.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프라하로 돌아온 김다은은 새로운 숙소에 짐을 풀었다.
이전과 다른 게스트하우스였다. 더 크고 더 현대적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머물렀다. 체크인을 마친 다은은 방에서 잠시 쉬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후 2시 다은은 숙소를 나섰다. 날씨는 화창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따스한 햇살, 상쾌한 바람. 완벽한 산책 날씨였다. 그녀는 불타바 강변으로 향했다. 카르교를 지나 강변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관광객들이 여기저기 있었지만 붐비지는 않았다. 강변 벤치에 앉아 다은은 핸드폰을 꺼냈다. SNS 앱을 열고 새 게시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커피 이모티콘과 함께 짧은 문장을 입력했다. 커피 마실 분이 있냐고. 강변 산책 중이라고. 위치도 태그했다. 프라하, 불타바 강변. 업로드 버튼을 눌렀다. 시간은 오후 3시였다. 댓글은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반응했다. 한 명은 혼자 다니냐며 농담조로 물었고, 다른 한 명은 부럽다고 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엄마가 연락이 안 된다고 우리한테 전화했다고 알렸다. 다은은 댓글을 보았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4번째 댓글은 달랐다. 낯선 계정이었다. 프로필 사진은 프라하 풍경이었고 아이디는 현지인처럼 보였다. 댓글 내용은 영어로 적혀 있었다. 근처에 좋은 카페를 안다고. DM을 보내라고. 다은은 그 댓글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답장을 했는지 만났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오후 3시 47분 다은의 SNS에 마지막 접속 기록이 남았다. 그 이후로 그녀는 다시 접속하지 않았다. 메시지도 통화도 아무것도 없었다. 단 몇십 분 사이에 그녀는 온라인에서 사라졌다. 오후 4시 10분 강변에 설치된 CCTV가 김다은을 마지막으로 포착했다. 그녀는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다. 핸드폰을 보고 있는 듯했다. 백팩은 옆에 놓여 있었고 주변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평범한 장면이었다. 아무 이상도 없어 보였다. 4시 20분경 근처 카페 직원이 동양인 여성 손님을 기억했다. 커피를 주문했고 테이크아웃으로 받아갔다고. 혼자였고 서두르지 않았으며 특별히 불안해 보이지 않았다고. 하지만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다. 동양인이 많이 오는 편이라 구별이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오후 5시쯤 한 관광객이 강변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여성을 봤다고 증언했다. 동양인이었고 백팩을 메고 있었으며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 여성이 김다은인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멀리서 봤고 오래 보지 않았으며 당시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고. 같은 시각 강변 근처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한 남성은 다른 증언을 했다. 동양인 여자가 누군가와 함께 걷는 걸 봤다고. 남자 같았다고.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의 증언은 신빙성이 낮았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시간과 장소가 애매했으며 다른 날의 기억과 혼동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오후 5시 20분 결정적인 CCTV 영상이 발견됐다. 지하철역 입구였다. 김다은이 혼자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백팩을 메고 정상적인 걸음걸이로 서두르지도 도망가지도 않고 마치 평소처럼 지하철역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다. 위협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지하철에 탑승한 이후 김다은은 완전히 사라졌다. 어느 역에서 내렸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다. 지하철 내부 CCTV는 당시 고장 상태였고 역마다 설치된 카메라들도 사각지대가 많았다. 그녀의 흔적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끊겼다. 오후 5시 45분 프라하 외곽의 작은 마을 ATM에서 김다은의 카드가 사용됐다. 20만 원 정도의 현금이 출금됐다. 하지만 ATM에 설치된 카메라는 작동하지 않았다. 누가 출금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다음 본인일 수도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었다.
그날 저녁 김다은의 어머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되지 않았다. 메시지를 보냈다. 읽지 않았다. 불안해진 어머니는 딸의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친구들도 연락이 안 된다고 했다. 마지막 SNS 게시물이 오후 3시였다고. 그 이후로 아무 반응이 없다고. 밤이 깊어졌다. 김다은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SNS는 업데이트되지 않았으며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 프라하의 밤은 깊었고 불타바 강은 고요히 흘렀으며 어딘가에서 김다은은 사라졌다. 김다은이 실종된 지 이틀이 지났다. 한국에서 부모님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딸의 마지막 연락 이후 이틀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다. 전화는 꺼져 있고 메시지는 읽지 않으며 SNS는 멈춰 있었다. 이건 평소의 다은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즉시 주체코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다. 대사관 영사과 직원이 사건을 접수했다. 실종자 신고서를 작성하고 현지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다은이 묵었던 숙소들에 연락을 취했다. 체코 경찰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프라하 중앙경찰서에 전담팀이 구성됐다. 외국인 관광객 실종 사건은 드물지 않았지만 젊은 여성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신중히 다뤄야 할 사안이었다. 첫 번째 조사는 다은이 마지막으로 묵었던 게스트하우스에서 시작됐다. 경찰이 방문했을 때 그녀의 짐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큰 캐리어가 침대 옆에 있었고 세면도구는 욕실에 있었으며 여권과 지갑은 캐리어 안쪽 주머니에 보관돼 있었다. 항공권, 신용카드, 현금까지 모두 그대로였다. 그녀는 최소한의 물건만 챙겨나간 것으로 보였다. 경찰은 방안을 샅샅이 조사했다. 침대 시트, 쓰레기통, 책상 서랍, 모든 것을 확인했다. 특별한 단서는 없었다. 하지만 캐리어 안쪽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이 발견됐다. 일기장이었다. 한글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대사관 직원이 번역을 도왔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때로는 사라지고 싶을 때가 있다고. 모든 게 너무 무겁다고. 혼자가 되고 싶다고. 경찰은 이 문장을 읽고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자발적 실종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부모는 강하게 반발했다. 딸은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우울해 보이긴 했지만 가족을 걱정시킬 성격은 아니라고. SNS 계정 분석이 시작됐다. 경찰은 다은의 계정 활동 내역을 요청했고 플랫폼 측은 협조했다. 마지막 게시물은 불타바 강변에서의 게시물이었다. 댓글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친구들의 댓글은 평범했다. 하지만 네 번째 댓글이 눈에 띄었다. 프라하 현지인으로 보이는 계정이었다. 그 계정을 추적했다. 하지만 프로필은 가짜였다. 등록된 이메일은 임시 메일이었고 전화번호는 연결되지 않았으며 IP 주소는 VPN을 통해 우회됐다. 계정 생성 날짜는 다은이 프라하에 도착하기 일주일 전이었다. 게시물도 몇 개 없었고 팔로워도 적었으며 다은에게 댓글을 단 직후 계정이 삭제됐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계정처럼 보였다. DM 내역도 복구를 시도했다. 플랫폼 서버에 일부 데이터가 남아 있었다. 그 계정이 다은에게 보낸 메시지가 확인됐다. 내용은 간단했다. 프라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관광지가 아닌 현지인들이 가는 곳을 소개하겠다고. 오후 4시에 만나자고. 파란 재킷을 입고 있겠다고. 하지만 다은의 답장은 없었다. 읽음 표시도 없었다. 그녀가 그 메시지를 받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봤다면 만나기로 했을까? 만나지 않기로 했을까? 아니면 무시했을까? 답은 없었다. 강변 목격자 조사가 진행됐다.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 불타바 강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CCTV 영상을 분석해 당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파악했다. 관광객, 현지인, 상인, 거리 예술가 모두 인터뷰했다. 증언은 혼란스러웠다. 카페 직원은 오후 4시쯤 동양인 여성이 커피를 샀다고 했다.
하지만 그게 다은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한 관광객은 오후 5시쯤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여성을 봤다고 했다. 노숙인은 누군가와 함께 걷는 걸 봤다고 주장했다. 시간대가 맞지 않았다. 장소도 애매했다. 같은 사람을 본 건지 다른 사람을 본 건지 알 수 없었다. 유일하게 확실한 건 CCTV 영상뿐이었다. 오후 5시 20분 김다은이 혼자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는 장면. 그녀는 정상적으로 걸었다. 위협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강제로 끌려가는 것도 아니었다. 마치 평소처럼 자발적으로 지하철에 탄 것처럼 보였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찰은 혼란스러웠다. ATM 출금 기록도 조사됐다. 오후 5시 45분 프라하 외곽 마을의 ATM. 하지만 그곳의 카메라는 작동하지 않았다. 은행에 문의했지만 카드 소유자가 직접 출금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카드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누구든 출금할 수 있었다. 다은이 직접 출금했을 수도, 누군가 강제로 카드를 빼앗아 출금했을 수도 있었다. 수사팀 내부에서 의견이 갈렸다. 한국에서 파견된 경찰관은 범죄 가능성을 제기했다. 가짜 계정, 의도적 접근, 불분명한 ATM 출금. 누군가 계획적으로 다은을 유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체코 현지 경찰은 신중했다. 자발적 실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일기장 내용, 정상적인 걸음걸이, 여권을 두고 간 점. 모두 자발적 선택을 시사한다고. 부모는 절망했다. 딸이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을 당한 건지, 살아있기는 한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대사관 직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위로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 시간만 흘렀다. 실종 사흘째, 나흘째, 닷새째. 김다은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실종 일주일째, 수사팀은 CCTV 영상을 반복해서 분석했다. 지하철역 입구에서 포착된 김다은의 마지막 모습. 전문가들이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나눠 살펴봤다. 걸음걸이, 자세, 표정, 손의 움직임. 모든 것을 분석했다. 결론은 명확했다. 그녀는 위협받고 있지 않았다. 강제로 끌려가는 것도 아니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지하철에 탄 것처럼 보였다. 보행 분석 전문가가 소견을 제출했다. 김다은의 걸음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속도도 정상적이었고 보폭도 일정했으며 몸의 긴장도도 낮았다. 뒤를 돌아보거나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도 없었다. 마치 익숙한 곳으로 가듯 자연스럽게 걸었다. 만약 납치나 위협 상황이었다면 신체 언어에 반드시 나타났을 것이라고 전문가는 설명했다. 이 분석 결과는 수사 방향에 혼란을 가져왔다. 범죄 피해자라면 왜 저렇게 평온해 보이는가? 자발적 실종이라면 왜 여권과 짐을 두고 갔는가? 두 가지 가설 모두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었다. 경찰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일기장이 재분석됐다. 한국에서 심리학 전문가가 내용을 검토했다. 다은의 글에서 우울 증상이 감지됐다. 혼자가 되고 싶다는 반복적 표현, 무서움에 대한 언급, 사라지고 싶다는 욕구. 하지만 자살이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직접적 표현은 없었다. 오히려 여행을 통해 자신을 찾고 싶다는 긍정적 의지도 보였다. 모순적이었다. 전문가의 의견은 신중했다. 다은은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이 곧 실종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많은 젊은이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만 대부분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온다고.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특정 계기가 있다면 충동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수사팀은 체스키 크룸노프의 CCTV를 다시 확인했다. 밤 10시 30분, 다은이 누군가와 함께 걷던 장면. 옆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영상 화질을 최대한 개선했다. 하지만 가로등 사이 어두운 구간이라 한계가 있었다. 키는 170cm 정도, 체격은 보통, 어두운 색 옷을 입었다는 것만 확인됐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다.
현지 경찰이 체스키 크룸노프로 다시 내려갔다. 그날 밤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을 재조사했다. 숙소 주인, 식당 직원, 주민들. 누군가 그 남성을 봤을 가능성을 추적했다. 하지만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다. 작은 마을이지만 관광객이 많았고 밤에 걷는 사람들도 흔했다.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다면 기억에 남지 않았다. 한 주민이 애매한 증언을 했다. 그날 밤 늦게 차 소리를 들었다고. 평소엔 조용한 시간인데 엔진 소리가 들렸다고. 하지만 어느 방향에서 왔는지 어떤 차종인지는 모른다고. 그저 차 소리가 들렸다는 것만 기억한다고. 이 증언이 사건과 관련 있는지는 불명확했다. ATM 출금에 대한 재조사도 이뤄졌다. 출금된 시각과 장소를 기준으로 주변 CCTV를 전수조사했다. 프라하 외곽의 작은 마을이라 카메라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ATM에서 200m 떨어진 주유소에 카메라가 있었다. 영상을 확인했다. 오후 5시 50분쯤 한 여성이 걸어가는 모습이 찍혔다. 뒷모습이었고 거리가 멀어서 확실하지 않았지만 체격과 옷차림이 김다은과 비슷했다. 그 여성은 혼자였다. 서두르지도 않았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저 평범하게 걸었다. 마치 목적지가 정해진 사람처럼. 영상은 여성이 골목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끝났다. 그 이후 흔적은 없었다. 수사팀 회의가 열렸다. 한국 경찰, 체코 경찰, 대사관 직원이 모였다. 지금까지 수집된 정보를 종합했다. 자발적 실종을 시사하는 증거들, 평온한 걸음걸이, 여권 방치, 일기장 내용, ATM 출금 후 혼자 걷는 모습. 하지만 범죄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들도 있었다. 가짜 SNS 계정, 체스키 크룸노프의 정체불명 남성, 카메라 회피 경로. 결론은 나지 않았다.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가능성이 있었다. 자발적으로 사라졌을 수도, 누군가에게 유인됐을 수도 있었다. 혹은 둘 다일 수도 있었다.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만났지만 그 이후 상황이 틀어졌을 가능성. 경찰은 양쪽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부모는 답답해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다. 딸이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심지어 살아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 대사관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지만 최선이 무엇인지도 불확실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희미해졌다. 실종 열흘째, 새로운 단서가 발견됐다. 불타바 강변 근처 폐허 건물에서 한 노숙인이 카메라를 발견했다.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다. 모델명을 확인한 결과 김다은이 가지고 있던 카메라와 일치했다. 경찰은 즉시 증거물로 압수했다. 마침내 결정적 단서가 나타난 것일까? 카메라는 손상되지 않았다. 외관에 흠집은 있었지만 작동했다. 메모리 카드도 그대로 꽂혀 있었다. 경찰은 즉시 포렌식 팀에 분석을 의뢰했다. 카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삭제된 파일은 없는지, 마지막 촬영 시각은 언제인지 모든 것을 밝혀내야 했다. 분석 결과는 이틀 뒤 나왔다. 메모리 카드에는 200여 장의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 인천공항에서 시작해 프라하, 체스키 크룸노프, 다시 프라하까지 여행 전 과정이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일부 파일이 손상됐다. 정확히는 의도적으로 삭제된 흔적이 있었다. 전문가들이 복구를 시도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몇 장은 복원됐다. 복구된 사진 중 하나가 주목받았다. 촬영 시각은 실종 당일 오후 3시 15분. 불타바 강변 벤치에서 찍은 셀카였다. 김다은이 카메라를 들고 찍은 사진. 그녀의 얼굴은 밝아 보였다. 하지만 배경이 문제였다. 그녀 뒤쪽 약간 흐릿하게 한 남성의 실루엣이 보였다. 멀리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카메라 방향을 보고 있는 듯했다. 영상 분석팀이 그 부분을 확대했다. 해상도가 낮아 얼굴은 식별되지 않았다. 하지만 특징은 파악됐다. 키는 170에서 180 사이, 마른 체격, 어두운 색 재킷 착용.
체스키 크룸노프 CCTV에 찍힌 인물과 체격이 비슷했다. 같은 사람일까?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가능성은 있었다. 다른 복구 사진들도 분석됐다. 대부분 관광지 풍경이었다. 하지만 한 장이 이상했다. 프라하 외곽의 낯선 건물 사진이었다. 오래된 아파트처럼 보였다. 창문 너머로 촬영된 각도였다. 마치 건물 안에서 밖을 찍은 것처럼. 촬영 시각은 실종 당일 오후 6시. ATM 출금 이후 시각이었다. 사진을 자세히 보던 분석가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창문 유리에 반사된 모습. 희미하지만 글자 같은 것이 보였다. 최대한 확대하고 대비를 조정했다. 종이에 적힌 글씨였다. 영어로 보였다. 몇 글자만 식별 가능했다. HELP, 도움을 요청하는 단어였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해상도가 너무 낮았다. 다른 단어일 수도 있었다. 경찰은 사진 속 건물을 찾기 시작했다. 배경에 보이는 특징들을 분석했다. 창문 모양, 벽 색깔, 주변 건물들. ATM이 있던 마을 주변을 수색했다. 며칠간의 탐색 끝에 비슷한 건물을 찾았다. 프라하에서 30km 떨어진 작은 마을의 빈 아파트였다. 건물은 오래전 폐쇄됐다. 관리인도 없었고 출입문은 잠겨 있지 않았으며 내부는 황폐했다. 경찰이 수색에 들어갔다. 먼지 쌓인 복도, 깨진 창문, 낙서로 뒤덮인 벽. 몇 개 층을 수색한 끝에 3층 한 방에서 흔적을 발견했다. 바닥에 작은 반지가 떨어져 있었다. 은색 반지, 간단한 디자인. 부모에게 사진을 보냈다. 확인 결과 김다은이 평소 끼고 다니던 반지가 맞았다. 그녀가 이곳에 있었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다른 물건은 없었다. 핸드폰도 지갑도 백팩도 없었다. 반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방안을 정밀 감식했다. 지문, 혈흔, 섬유, 모발. 모든 것을 수집했다. 결과는 며칠 뒤 나왔다. 김다은의 지문이 창틀과 문 손잡이에서 검출됐다. 그녀가 이 방에 있었던 건 확실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혈흔도 없었다. 폭력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이상한 점이 있었다. 방 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었다. 빵 부스러기, 물병, 과일 껍질. 최근 것처럼 보였다. 누군가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급하게 떠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정리된 흔적이 있었다. 주변 마을 주민들을 인터뷰했다. 한 노인이 사흘 전쯤 그 건물 근처에서 동양인 여성을 봤다고 증언했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고. 혼자였고 백팩을 메고 있었으며 버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고. 불안해 보이거나 다급해 보이지 않았다고. 그냥 평범했다고. 어느 버스를 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 정류장에서 여러 노선이 지나갔다. 프라하로 가는 버스, 독일 국경으로 가는 버스, 오스트리아로 가는 버스. 김다은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 여전히 미궁이었다. 카메라가 버려진 이유도 불분명했다. 왜 쓰레기통에 버렸을까? 증거를 없애려던 걸까? 아니면 과거와 단절하려던 걸까? 자발적이었다면 왜 일부 사진만 삭제했을까? 누군가 강제로 삭제했다면 왜 카메라 자체를 파괴하지 않았을까? 수사팀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마다 오히려 미스터리는 깊어졌다. 김다은은 그 폐건물에 있었다. 하지만 왜 거기 갔을까? 누군가와 함께였을까? 혼자였을까? 강제로 끌려간 걸까? 스스로 간 걸까?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실종 3주째,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새로운 목격자도 새로운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김다은의 흔적은 그 폐건물과 버스 정류장에서 완전히 끊겼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혔지만 체코는 넓었고 국경도 가까웠으며 시간은 이미 너무 흘렀다. 실종 석 달 뒤 수사는 공식적으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다. 한국과 체코 양국 경찰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고 발표했다. CCTV 분석,
목격자 조사, 국제공조, 국경검문. 하지만 김다은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녀는 프라하 외곽버스 정류장에서 증발했다. 공식 보고서가 작성됐다. 실종자 김다은, 20살 한국 국적. 최종 목격 장소는 체코 프라하 외곽 마을 버스 정류장. 목격 시각은 실종 사흘 뒤 추정. 실종 경위는 불명. 범죄 피해 가능성과 자발적 실종 가능성 모두 존재. 결론은 미상. 보고서는 발견된 증거들을 나열했다. 불타바 강변 마지막 SNS 게시물. 지하철역 CCTV 영상. ATM 출금 기록. 폐건물에서 발견된 반지. 복구된 사진 속 의문의 남성. 삭제된 파일들. 버스 정류장 목격담. 모두 단편적이었다.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없었다. 수사팀이 제시한 가능한 시나리오는 세 가지였다. 첫째, 범죄 피해. SNS를 통해 접근한 누군가가 다은을 유인하고 감금했을 가능성. 폐건물의 흔적이 이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폭력의 증거는 없었고 다은의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둘째, 자발적 실종. 심리적 압박과 정체성 혼란으로 다은이 스스로 사라지기로 결정했을 가능성. 일기장 내용과 평온한 걸음걸이가 이를 시사했다. 하지만 여권을 두고 간 점, 가족에게 아무 연락 없다는 점이 의문이었다. 셋째, 복합적 상황.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만났지만 이후 상황이 통제를 벗어났을 가능성. 초반엔 자발적이었다가 나중에 범죄로 전환됐을 수 있다. 혹은 계획된 만남이 예상과 달랐을 수 있다. 가장 복잡하지만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았다. 증거는 부족했고 증언은 엇갈렸으며 시간은 너무 흘렀다. 석 달이면 흔적은 지워지고 기억은 흐려지며 진실은 더욱 멀어진다. 경찰은 이 사실을 잘 알았다. 국제공조도 한계가 있었다. 김다은이 체코를 벗어났을 가능성을 고려해 인접국들과 협력했다.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모두 정보를 공유했지만 아무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여권 없이 국경을 넘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았다. 특히 육로 국경은 허술한 곳이 많았다. 실종 6개월 뒤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공식적으론 진행 중이었지만 전담 인력은 배치되지 않았고 새로운 수사도 없었으며 정기 보고만 이뤄졌다. 한국 경찰과 대사관도 마찬가지였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부모는 포기하지 않았다. 직접 프라하로 건너가 전단지를 붙이고 현지 언론과 인터뷰하고 SNS에 호소문을 올렸다. 딸을 찾아달라고. 어디든 있다면 연락해달라고. 사람만 있다면 괜찮다고. 하지만 응답은 없었다. 1년이 지났다. 김다은의 사건은 미해결 실종 사건 목록에 올라 있었다. 가끔 언론에서 다뤄졌다. 유럽 배낭여행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기사, 혼자 여행하는 젊은 여성들을 위한 안전 수칙. 그럴 때마다 다은의 사진이 실렸다. 공항에서 밝게 웃던 그 사진. 수사 기록은 보관됐다. 언젠가 새로운 단서가 나올 수도 있었다. 우연히 발견되거나 누군가 제보하거나 다음 본인이 나타나거나. 가능성은 낮았지만 제로는 아니었다. 경찰은 그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프라하의 한국 대사관 지하 자료실, 잠긴 캐비닛 안에 서류철 하나가 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김다은 실종 사건. 그 아래 빨간 글씨로 도장이 찍혀 있다. 미제, 미해결. 서류철은 두꺼웠다. 진술서, 사진, CCTV 스틸컷, 분석 보고서, 지도, 타임라인. 사건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김다은이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지금 살아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가끔 담당관이 서류철을 꺼내 다시 읽었다. 혹시 놓친 게 있나 확인했다. 하지만 매번 같은 결론이었다. 정보는 충분했지만 답은 없었다. 퍼즐 조각은 많았지만 완성된 그림은 보이지 않았다.
불타바 강은 여전히 프라하를 가로질러 흐른다. 관광객들은 여전히 카를교를 건너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강변에서 사진을 찍는다. 그들 중 누군가는 2년 전 한 여대생이 이곳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까? 아마 모를 것이다. 체코 경찰청 미제 사건 데이터베이스에 김다은의 사진이 등록돼 있다. 나이 20살 한국인, 실종일 2018년 6월. 특이사항 자발적 실종 가능성 있음. 범죄 피해 가능성 있음. 정보 제공 시 연락 바람. 하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는다. 새로운 제보도 목격담도 단서도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은 잊혀간다. 다른 사건들이 생기고 다른 실종자들이 나타나고 세상은 계속 돌아간다. 대사관 담당관이 서류철을 닫는다. 캐비닛에 다시 넣고 자물쇠를 잠근다. 창밖으로 프라하의 석양이 보인다. 붉은 지붕들, 첨탑들, 불타바 강. 아름다운 도시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 어딘가에 답이 숨어 있다. 영원히 찾지 못할지도 모를 답이. 김다은은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을까? 스스로 사라진 걸까? 누군가에게 당한 걸까? 진실은 무엇일까?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모를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